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한 주의 시작 뉴스 라이브로 함께해 보시죠. 먼저 이번 주 뉴욕 증시 전망부터입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요, 애플 등 계속된 대형 기술주 강세에 3대 기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206포인트 오른 44,175의 종가였고요. S&P 500은 49포인트 올라 6,389,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207포인트 올라 21,450에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는 줄줄이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가 변수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떨치느냐가 관건이겠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가운데 15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또 푸틴 대통령 간 알래스카 회담 등 굵직한 글로벌 이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한 주입니다. 국내 증시 볼까요? 코스피는 초반 방향성을 좀처럼 잡지 못했는데요. 최신 기준 3,210 그대로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하락을 거쳐서 최신 기준 2포인트 올라 811이고요. 어제 있었던 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이 아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합의하지 못했죠. 현 기준 50억 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당의 방향이 전해진 뒤에 코스피 하락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어서 미리 보는 한 주의 경제 일정입니다. 우선 내일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다시 내놓습니다. 지난 5월 전망은 0.8%, 상호 관세 발효, 소비 회복 조짐에 조금 다른 숫자가 나올지 지켜보고요. 7월 고용 동향이 바로 그 다음 날 나옵니다. 넉 달째 증가해온 취업자 수, 그 속에 청년 고용 위축 여전할지 확인해보고요. 같은 날 금요일은 가계부채 동향을 발표하고 6.27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가계대출에 비친 규제 여파, 구체적 수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 14일 정부의 경기 진단인 그린북과 한국은행의 7월 수출입 물가 지수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바로 오늘 확정이 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명단이 사면 심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일지 최종 의결이 오늘 이루어지겠습니다. 대출 규제 후 달라진 부동산 시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가 아파트가 많이 팔리고 전세 월세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규제 이후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 이하인 저가 아파트였다는데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이 되면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 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가 몰린 겁니다. 높아진 전세대출 문턱에 월세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27.4로 통계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주담대 6개월 실거주 의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확 줄었는데요. 특히 월세 500만 원을 넘는 초고가 계약의 비중이 늘고 30억 원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도 규제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대출 규제 속에 현금 부자들의 움직임, 시장에는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수리 보증은 2년밖에 안 되고 대형마트만 안 되는 새벽 배송. 그동안 일상 속 불편으로 불만이 제기되어 왔던 규제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규제 24건을 발굴해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휴대폰 유상 보증 기간 확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에 영화관 광고 이중 규제 완화 등 도입 시점의 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는 규제들을 손봐달라고 건의했는데요. 실제로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외식 메뉴 냉면의 가격의 고공행진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주 재료인 메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6월 기준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12,269원. 짜장면, 삼겹살 이런 것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 유명 냉면집에선 이제 한 그릇에 15,000~16,000원은 내야 될 겁니다. 인건비에 돼지고기 같은 부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하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4인 가족이 냉면 한 그릇에 수육 하나 하면 10만 원에 육박하는 물가. 국민 메뉴라기에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진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고란 경제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비 증액 요구를 하려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이게 미국 언론에서 먼저 발표된 내용이라고 해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내부 문서를 입수를 해서 네. 단독으로 공개를 한 건데요.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따지면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안보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문서 역시 문서를 받아낸 거지 어떻게 입수를 한 거지 실제로 그게 테이블 위에서 올라가서 얘기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문서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 현재 GDP 2.6% 수준입니다. 근데 3.8% 정도 늘리기를 원한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가 됐는데요. 그게 네. 아니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해서 만약에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한미군이 그쪽에 개입할 수 있는 쪽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문서에는 나와 있지만 네. 실제로 얘기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한미 방위비 관련돼가지고 지금보다 한 50% 가까이 증액된 거거든요. 연간 국방비 관련 예산이 100조 원대인데 여기에 이를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국방비 현재 GDP 2.6% 수준인데 이거를 3.8%로 늘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문서 내용이 테이블에 올라왔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이 규모가 가능한 건가요? 뭐 사실 이제 지출을 늘리는 건 당연히 가능한데 네.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어떻게 보자라면 방위비 부담 늘리자고 할 때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인프라 건설 비용을 방위비로 약간 바꿔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같은 산업에 있어서 이것이 미국의 방위비를 대신하는 투자로 바꿔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비 청구서라는 것이 그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 대한 비율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GDP의 1% 늘린다는 것은 재정상 굉장히 부담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GDP의 한 30% 정도가 국가 재정 지출인데 네. 이 30%에서 1% 생각한다면 3% 이상의 증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조선업 특히나 미국 해군을 유지하는 데 이런 비용 같은 것들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네. 수치는 1%지만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EU 국가들 이런 역시 약간 우회해서 하는 방법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가져가서 미국의 안보를 도움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이런 국방비 지출을 아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세협상 합의 발표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실제 한미 협상 과정에서 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내용이 있든 없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반드시 나올 이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일단 관세 협상 자체는 굉장히 나라마다 틀에 박힌 흔히 말해서 그 템플릿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템플릿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네. 어떤 미국의 관세를 얼마 내려주면은 다른 나라가 얼마 투자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동차 같은 시장을 뭐 무제한 열겠다라는 이런 규칙대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왜냐하면 8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고 네. 모든 나라에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리스트 안에서 딱 정해진 리스트 안에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실전이죠. 이제 실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이 곧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이 안에 리스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안에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이제 이런 청구서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다라고 네.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달 25일쯤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 만에 지금 성사가 된 것이고요. 종전 담판 성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영토 협상이 핵심 의제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온 소식은 일단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청을 추진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at a point now where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frankly, scheduling and things like that around when these three leaders could sit down and discuss an end to this conflict. Now, we're, of course, going to talk to the Ukrainians. 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앞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재 미국 대표부 휘테커 대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거거든요. 네. 우리 최우선 과제는 당연하게도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이 회담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이 대사 역시 젤렌스키를 초대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결정은 트럼프에게 있다. 아,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초청을 하더라도 푸틴이 나는 젤렌스키와 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 그럴 라고 수도 지금 있죠.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기까지는 여러 가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하는 거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러시아 전쟁의 해결이거든요. 러시아 전쟁이 해결이 돼야 중국과의 이슈, 북한과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하고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것 때문에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원유 수입 같은 이슈들이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부담, 인도에 대한 협상 같은 것들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게 분명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북한 이슈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준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못하는 다음 단계를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중국, 인도, 북한 이런 모든 협상들이 가능하게 되는 판이 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언제까지 휴전을 해라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협상이고 러시아부터 협상을 해서 거기서부터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 차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하고 인도와의 관세 협상에도 러시아 원유 수입이 또 이슈가 계속 맞아요. 되고 있는 예.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야 북한이 나가 있는 군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불러들여서 뭐 정상회담 할 것은 분명하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또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러시아 종전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3자 회담이 열릴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회담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장소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이곳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미국이 아까 그림 잠깐 지도 한번 보셨는데요. 이 알래스카의 위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5,500km 떨어진 곳이고 모스크바에서 7,0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곳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다면서요.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곳이다. 720만 달러였어요. 네. 당시 그 제정 러시아가 네. 너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이른바 미국한테 헐값에 팔아 넘긴 거죠.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냥 얼어있는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네.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되게 유전이 발견되면서 헐값에 넘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위치로 보자면요. 사실 러시아와 워싱턴 DC에서 중간 정도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전범이잖아요. ICC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ICC 설립 조약이 로마 조약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한 125개국에는 푸틴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범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갈 수 있는 나라도 좀 제한돼 제한돼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사우디에서 한번 회담이 열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는 약간 제3국 느낌인데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본진으로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서 여기서 담판을 짓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러시아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1867년에 미국이 매각됐잖아요. 네. 푸틴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게 이게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영토 분쟁 문제가 아니라 네. 강대국 간 거래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알래스카 영토를 주고받았던 것처럼 네. 알래스카에 모여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주고받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말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종전 조건들이 사실 나와 있죠.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들은 러시아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 종전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알라스카라는 지역이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땅이기 때문에 이제 영토 간 거래가 가능한 이런 지역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급한 건 사실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생각보다는 원유 수출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만들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EU라든지 미국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잘 협상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교 회담이란 것은 해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알라스카를 굉장히 고민해서 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저는 1867년 물론 72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100억 원 정도잖아요. 물론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지금 화폐와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때도 헐값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팔았고 그 땅에서 지금 석유 뭐 여러 가지 원자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봤을 때 이 땅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는 근데 건가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크림 전쟁이라고 영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850년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패를 하죠. 거기 대패를 하게 되면서 영국이 이제 알라스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나왔고, 그래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알라스카를 가져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시베리아 쪽이 오픈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한 미국에 팔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워낙 네. 재정상이 전쟁에 잡기 때문에 재정상이 어렵고, 네. 그다음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좀 안전한 미국에 팔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판 거죠. 자기가 지킬 수 있었으면은 당연히 안 팔았을 텐데 영토를 팔 정도로 경제 상황도 어렵고 영국의 위협이 좀 심각했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헐값에 넘겼냐지만 당시에는요 이게 얼음 상자를 왜 사냐 라면서 슈어드의 얼음 바보짓 상자, 바보다. 이러면서 오히려 미국을 오히려.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때 대규모 당시에는. 원유가 개발된 건요 그로부터 100년 뒤에 개발됐기 때문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경제 또 안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네, 3월이었는데 이때도 이미 트럼프 역점 사업이었네요. 이 내용을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스관. 일단 그 세계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 에너지 패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LNG고요. LNG가 많이 나는 곳이 알래스카고요. 근데 알래스카 LNG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기초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수출이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매장량은 많은데 수출이 어려운 거. 이걸 아까 연설에서 봤다시피 우리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한국과 일본 등이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LNG 개발 사업을 할 때 요구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생산은 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수요처가 필요합니다. 그 수요처가 바로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이번에 관세 협상 때 유럽도 그렇고요. LNG를 수입하겠다라고 약속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어쨌든 개발만 하면 LNG 수요처는 확보를 했고 그럼 그 수요처를 확보가 됐으니까 그때까지 뭔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생산 설비는 뭔가 경쟁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을 깔아라라는 구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거죠. 그러니까 가스관 지금 위에 보이는 프루도베이 네네. 이곳에 공장을 해서 니키스키 여기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는 이 공사를 하고 싶은 거고 이거를 또 사들일 곳도 필요하고 이 두 개인 맞습니다. 건가요? 두 개가 한 큐에 해결된 게 관세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압박하면서 받아낸 거죠. 네, 교수님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참여를 아직 이번에 나오진 않았어요. 내용은 일본은 좀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천연가스를 크게 옮기는 방법은 그 아까 지금 가스관을 통해서 옮기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액화 시설을 통해서 옮기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 전부 이제 선박을 통해서 옮기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가스관 짓고 이 액화 시설 만들어서
100까지 해서 다 가져가라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고란 앵커님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우리나라랑 일본이 전 세계 2, 3위입니다. 천연가스 수입만 따지면 2, 3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수입처다. 이런 게 흔히 말해서 이제 그 구조는 맞는데 비용이 문제죠. 비용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이쪽이 동토층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는 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송유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에카 시설 만들어서 옮기는 것 자체도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기업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 벤처 형식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은 그 성공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들이고 실제 미국에서 이게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미 미국의 대기업들이 개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떠안고 알아서 어떻게 좀 수입해가라라는 그런 입장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소극적인 입장, 그리고 지분 투자 같은 데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하고 조금 안정적인 시설, 예를 들자면 액화 시설 이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참여하는 것들이 긍정적이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네.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수입해갔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적극 아예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현명하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투자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인 거죠. 이게 지금 매장이 돼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가스를 액화를 시켜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알래스카, 그러니까 LNG가 나오는 데들,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가 천연가스 있는데. 나오는 데들은 조금 북쪽에 있고요. 네. 그것을 이제 해상 운송을 해야 상업성이 나오게 되니까 해상 운송을 할 수 있는 한국까지 송유관, 흔히 말하는 가스관을 지어라. 관을 지어서. 그게 하나가 이슈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액화 시설을 만들어서 항구도 만들어서 이제 선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알아서 수입해가라라는 이런 풀 패키지 구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그 지도에서 아까 봤었을 때 맨 위에 있는 곳은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 곳이고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해서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던 곳에서 액화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네. 가스가 나는 쪽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쪽들이고 그 배가 못 닿는 쪽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수입해 가려 그러면 결국 액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흔히 말하는 항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 가스관을 짓고 가스전이 있고 가스전에서 가스관을 지어서 수출할 수 있는 항구로 가고 거기에 액화 시설을 넣어가지고 수입해 가라라는 이런 구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수입을 2위, 3위 한다고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굉장히 LNG 수입이 많은 많아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석유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자원이란 것은 히팅 같은 데 많이 쓰고 발전 설비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LNG가요? LNG가 네. 특히나 탄소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탄소 에너지들이 있는데 네.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는 LNG가 탄소 비중이 좀 적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도시가스라고 해서 난방이 거의 LNG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카타르 이런 국가들에서 LNG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미국은 카타르 말고 우리나라에 미국에 수입해가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9조 원을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 알래스카 LNG는 명시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가능성이 네, 있고요. 네. 그 LNG 등 대체 에너지 수입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LNG가 만약에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미국 기업들이 개발을 완료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고 일종의 도박에 가까운 개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국가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다가 이 개발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1,000억 달러 아마 이 약속에 그 알래스카 이 LNG 개발까지 아마 포함돼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과 약간 협상에서 좀 열의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어쩌면 미국 내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이 투자 압박에 국내 제조업을 지키려면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 산업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인데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4위인데요. 한국 경제의 효자였습니다. 네, 생산량 3위 업체가 부도 위기다. 지금 보셨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라는 회사입니다. 여천 NCC 어디서 들어봤지라고 하는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상장사 기업 연봉 1위가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아, 연봉 1위요? 이 정도로 잘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삼성전자가 8위밖에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이 회사가 한화와 DL그룹이죠. 대림이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잘 나갔어요.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연간 2,400억씩 계속 따박따박 순이익을 올려던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중국 등, 중국입니다 주로, 최근 3년간 국내 전체 생산 능력의 200% 수준의 설비가 증설이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보자면요. 중국의 과잉 투자가 불러온 가격 하락이 촉발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국가에서 만드는 화학 제품 경쟁력이 없어졌죠. 가격 경쟁력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2,400억씩 따박따박 벌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22년, 23년, 24년 최근 3년간 적자가 8,200억 누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달 말까지 3,100억 원 정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화와 대림, DL그룹이 합작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3월에 이미 주주간 협의를 통해서요. 각각 1,000억씩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또 바닥이 나서 이번에 21일까지 돈을 넣어야 됩니다. 한화 쪽은 돈을 넣겠다라는 입장이고요. DL 측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대주주 간에도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 다르군요. 그래서 네. 만약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넣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양쪽이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일까지 자금 확보 못하면 디폴트가 불가피합니다. 부도군요. 네. 근데 이 여천 NCC 이 사태가 단순히 이 회사의 일이 아니고 석유화학 산업 이 전반에 걸친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아까 고란 기자가 말한 대로 22년부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 연봉 1위 기업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중국의 제조업 굴기랑 가장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중국의 되겠- 제조업 굴기. 중국이 그러니까 시진핑 네. 정부가 거의 처음 한 일이 2015년에 네. 중국 제조업 2025 해가지고 2025년까지 제조업을 많이 육성시키겠다라는 크게 육성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전략을 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반도체 분야도 있긴 하지만 석유화학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틀에서는 모든 제조업을 육성시켜서 사실 그러니까 이 여천 NCC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부분은 중국에 수출을 많이 많이 해서였거든요. 했군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출을 많이 하면서 수익을 냈는데 이제 중국의 제조업 기반 늘리고 모든 제조업들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일종의 경제 안보적인 개념을 갖고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석유화학 산업을 키우고 전 공급망, 결국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공급망까지 다 육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가 수출할 물량들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여천 NCC 말고 다른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도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 적자가 심한데요. 예, 사실 이제 롯데 주력 기업이 롯데 케미칼인데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로 옮겨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석유화학 자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전체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기술 수준이 한국하고 엇비슷한 이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단가가 싸다 보니까 이제 미래 전망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롯데 케미칼 적자 같은 게 많이 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말하는 대천 산단이라든지 여천 산단이라든지 울산의 이런 산단들이 석유화학 단지가 굉장히 큰데 추가적으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체를 중국이 다 가져가 버렸고 가격 경쟁력이 중국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좀 잠식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철강,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 석유화학도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석유화학이 국내 수요는 당연히 충족할 만한 규모가 되는데 이제 해외 수출을 수출이,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좀 고부가 가치. 그래 우리가 K조선 이야기를 하는데 네. K조선 역시 고부가 가치 쪽의 기술을
흔히만 LNG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많이 한 거였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기술 위주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중국을 제조업단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또 보조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켜서 나가려 그러면 결국 기술 개발, 고부 가치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방금 같습니다. 조선업 얘기해 주셨는데 조선업이 사실 불황과 호황을 계속 겪었었잖아요. 그 사이클이 있다가 지금은 고부가 가치를 하다 보니까 K조선업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업이 버티는 이유는 이게 저가선, 벌크선 같은 것들은 사실 중국에 거의 내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LNG선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이런 쪽이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AI 기술이라든지 용접 기술 이런 것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석유화학 산업도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못하는 이제 고부가 가치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최대 무기로 내세울 정도로 주목받은 게 K조선업이었으니까요. 이 마찬가지로 석유화학도 그런 전략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햄버거 쓰레기 더미 사진이 지금 화제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 화면 보시면요. 이 사진이 SNS로 퍼지고 있는데요. 멀쩡한 햄버거들이 지금 통째로 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왜 우리도 해피밀이라고 있죠? 어린이 세트. 네. 그 어린이 세트를 주면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껴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맥도날드가 해피밀에다가 포켓몬 장난감 그리고 트레이딩 카드를 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리셀러들이 있습니다. 이 포켓몬 카드가 워낙 비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햄버거 세트 안에 있던 포켓몬 카드를 갖기 네. 위한 거군요. 카드만 갖고 햄버거는 버리는 버리고. 거죠.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이 포켓몬 카드 이슈는 좀 전 세계적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뭔가 희귀템을 갖고자 하는 아무래도 이제 희귀하지 않은 카드들이 있고 희소성이 있는 카드들이 있고 또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특수하게 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나온 상품들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 수집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수집가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그냥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비싸게 살 사람들이 또 많다. 그래서 보란 기자님이 리셀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아주 희귀한 것들은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집가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비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민감하게 네.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에디션들을 다 가지고 컬렉션 에디션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사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수집가들 시장이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면 특히나 희소템을 파는 이벤트들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흔히 말하는 낭비 현상들 같은 것들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리셀가가 너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셀가가 얼마나 됐길래 그런 거죠, 지금? 보니까 카드 중 희소성이 높은 카드는 몇 억까지도 네. 나오네요. 몇 억까지도 된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요거 서로 갖겠다고 이제 난투극이 미국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카드를 갖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서로 뺏겠다고 약간 미국은 또 총기의 나라다 보니까 총기가 등장하기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희귀템에 열광하는 건 이른바 지금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이런 포켓몬 카드나 이런 희귀템들을 통해서 나를 차별화하는 지금 현대사회 욕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재테크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리셀가 말씀하셨잖아요. 심리적인 위안감도 주는 거죠. 내가 일단 좋아서 모으는데 여차하면 내가 이거 팔면은 내가 모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라는 감정이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카드를 이거 사고 혹시 하는 게 기억하세요? 있었던 것 저는 같은데요. 햄버거 이렇게 버려진 네.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포켓몬 빵 그거 팔면서 빵이 있었네요. 거기서 맞아요. 보자면 맞아요. 띠부띠부실만 챙기고 빵을 막 그 편의점 옆에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전 낭비네요.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이 컬렉터라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중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컬렉터들의 시장이 따로 생기는 거고 컬렉터들이 이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약간 시간이 많고 이걸 또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사는 사람들이 가서 사고 그걸 또 파는 이중 구조가 아마 생기게 되면서 이렇게 좀 낭비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아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부터 포켓몬 카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wanna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and everything would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 your name. Cause I can't reach out to call you, but I know I will one day.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갈 텐데요.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했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1인 가구 천만 시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에 따라 소비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1인 경제 시대 솔로 이코노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일코노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늘어난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새 시대의 경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의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매달 발표가 되는 건데 통계 이래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인 4인 가구 수가 300만 가구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고요. 반면에 1인 가구 수는 1000만을 넘어선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구 형태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이런 흐름도 이제 가족화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예, 이제 4인 가구라고를 우리 이제 전형적인 가구라고 부르기는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4인 가구가 안 되죠. 저도 이제 3인 가구인데 저는 이제 3인 가구가 고착화돼서 4인 가구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3인 가구입니다. 3인 가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면 300만 가구 이하로 이제 통계가 떨어졌다고 좀 말씀을 좀 하셨죠. 예. 2016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400만 선이 무너진 이후에 9년 만에 300만 이제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반면에 이제 저처럼 이제 3인 가구, 그다음에 이제 2인 가구, 네. 1인 가구가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라고 하면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예. 아니면 비혼 결혼하지 않은 그런 세대를 전반적으로 아우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3월 달에 이제 1인 가구 수가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맞아요. 넘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가족 구성원이 3인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는 2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2인 세대랑 1인 세대가 같이 있다라고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숫자가 3, 4인 가구 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B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네. 앞으로 이러한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2050년이 된다라면 5가구 중 2가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보고서도 현재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도 그렇고 우리의 달라진 소비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상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뉴스라이브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면 시간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줄고 미디어 시청 시간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혼자 밥 먹는 시간도 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같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혼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예. 혼자 밥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러운 형태였어요. 어렵게 사회적인 느껴질 때가 문화였었어요. 있었어요. 뭐 혼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괜히 혼자 밥 먹게 되면 주위에서 좀 차가운 눈초리도 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 예. 뭔가 이제 우리 사회적인 문화가 그랬는데 지금은 또 자연스러운 문화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식당에서도 혼밥러를 위한 예. 자리가 현재 마련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명 원래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샤브샤브라는 음식 같은 경우 이것이 여러 명이 즐기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식메뉴죠. 이게 대표적인 외식
외식 메뉴인데 우리가 이제 백화점 지하 코너 같은 데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홍대라든지 아니면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샤브샤브 전문점을 가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혼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보면 1인석이 있어요. 예. 오히려 1인석으로 먹기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2인석보다 1인석으로 딱 돼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혼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 어떤 수준 정도냐라고 보면 아침에는 혼밥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아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통계를 보면 38%에서 41%뭐 거의 절반 정도가 혼밥을 한다. 뭐 이거는 충분히 익숙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심이 네. 무려 25%에서 26%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략 3분의 1 정도가 네네. 혼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직장인분들하고도 많이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가 혼밥을 한다라는 거고 저녁도 23%에서 25% 정도 혼밥을 하니까 4분의 1 정도가 네. 혼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나타나게 되면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점심 식사에 60대 혼밥을 한 30% 정도가 60대가 혼밥을 하시고요. 네. 저녁 때 같은 경우는 20대가 한 30% 혼밥을 한다. 음. 이렇게 통계가 좀 나와 있네요. 네. 저- 우리가 뭐 이제 눈으로는 핸드폰 세워놓고 영상 보면서 입으로 열심히 라면 먹는 그런 광고 속의 모습이 우리의 익숙한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삼시세끼가 좀 외로워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갈린 것도 좀 흥미로워요. 이제 60대 이상에서 점심 식사 혼밥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이분들은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근데 봐야 이제 돼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를 도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뭔가 이제 집안에서만 식사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이제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0대 이하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 비중이 좀 높고 네. 60대 이상에서는 직장 생활 비중이 좀 적다 은퇴한 보니까 분들이 많이 은퇴하신 계시니까.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뭐 문화 활동들 하고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기보다는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20대 분들은 요즘 보면 트렌드를 보면 자기 여가 활동이라든지 자기를 위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다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퇴근과 동시에 직장 근처에서 식사를 하신대요. 직장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1인 가구도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은 20대가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다. 60대 분들은 낮에는 혼자 드시지만 저녁은 가족과 함께 돌아가셔야죠. 드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혼밥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네. 혼밥러들을 위한 메뉴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이나 아니면은 뭐 치킨, 피자, 1인용 메뉴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무실에 점심 때 혼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 시켜 먹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혼자 시키려고 한다라면 혼자 주문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주문하는 부분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치킨 같은 경우나 피자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맞춰서 구성품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여름에 네. 빙수. 네. 정말 좋죠. 그렇지만 요즘 빙수 한 그릇 다 먹으려면 뭐 기본적인 빙수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많을 때가 요즘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격보다는 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일부 뭐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이런 네. 컵에 이제 들어가 있는 정도의 빙수를 팔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밥을 위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혼밥을 하다 보면 가끔 술 한 잔 반주, 생각날 반주 때가 반주가 생각날 생각날 때가 있죠.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소주 같은 경우 375ml인데 네. 여기에 이제 95ml짜리 예. 두세 잔 정도 술이 나올 정도의 이러한 뭐 술 같은 경우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최적화된 상품들 참 어떻게 보면 뭐 편해졌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혼술 쪽을 겨냥한 제품들도 대거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밥 먹고 뭐 이렇게 한잔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입가심이 생각나면 과일들도 많이 네. 드시는데 그렇죠. 1인 가구 겨냥을 한 차원이겠죠. 이것도 소용량 과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편의점, 마트 가면 안 잘라놓은 과일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잘라진 과일들을 보면
그리고 잘라진 과일들이 좀 가격이 약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실제로 반이 아니잖아요. 반을 잘라놔도. 반 그 양을 보면 그런 부분을 차라리 내가 그 제대로 된 걸로 사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졌었는데 그랬죠. 지금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효용을 따지는 것 같아요. 큰 거를 사가서 내가 이제 저장을 해놓다 보면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릴 때가 많으니까. 버리게 된다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를 먹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차라리 내가 그냥 뭐 여분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먹지 못해서 상해서 버리는 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게 없어요. 따라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더 주고 네.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사자라는 게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 과일이라는 것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라는 네. 거죠. 저도 요즘 상당히 애용을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상당히 한두 번 먹고 딱 끝내버리니까 그게 가성비가 오히려 더 높다라는 잘라져 생각이 있으니까 들더라고요. 간편하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3년에 조각 과일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늘었습니다만 저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게 작년이거든요. 2023년에 저도 동참을 한 것 같아요. 이 수치 네. 무려 68%가 늘었습니다. 아이고. 예, 올해 또 상반기에 20%가 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위생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먹기 좋게 더군다나 이게 좀 우리가 내용물을 보고 살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수박이라든지 뭐 멜론 같은 경우 내용물을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실패가 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색 상품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 대본을 보니까 알겠는데 네네. 애플 민트향 사과, 야 희한한 사과가 나왔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어불향 사과 뭐 이런 자어불? 것들 뭐예요?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네. 사과를 땅콩 버터에다 찍어 먹는 거 이것도 맛있죠. 같이 이제 출시해요. 맞아요. 요즘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상당히 드세요,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피넛풀이라고 해서 피넛 버터와 애플을 같이 이제 사과를 섞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패키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여름 되면 땡기는 과일이 수박이죠. 그렇죠. 수박인데 수박 한 통을 들고 가기도 뭐하고 이걸 집에 가서 먹기도 뭐하고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도 뭐하고 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잘라서 판다라면 보통 요 A4 용지 하나 정도 용기나 요 반 정도 용기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죠? 제가 잘 먹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요거 정도, 그러니까 한 2, 3인 가구 정도면 요거 하나 정도, 그렇지 않으면 요거 반 접은 정도 용기. 네.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거 사서 먹으면 상당히 깔끔하고 버리기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주식 얘기면 이제 항상 눈이 빛나시는데 이제 먹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주식이에요. 예. 자어불향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제 뭐 자몽맛 나는 그 꿀차 네네. 허니블랙티 그렇게 일부 프랜차이즈의 히트 상품 맛이 나는 그런 과일도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먹는 거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배달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기가 좀 미안한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배달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최소 주문 금액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또 한 그릇 주문이 어려웠는데 최근엔 이런 거 좀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배달 업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배달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전히 그런 허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배달 금액을 5,000원 정도로 낮춰가지고 하나 정도의 음식을 좀 시킬 수 있게라고 하는 거죠. 또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뭐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이라든지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웹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달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1인 가구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자들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예. 그래서 주문 수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등록된 가짓 수가 약 150%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신다라고 볼 수 네네네.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릇 우리가 좀 주문해서 먹기 좀 미안해라는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인데 여기에 등록된 것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것은 판매하시는 분에게도 분명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 도와준다라는 생각으로 네. 주문해서 드시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플랫폼 자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달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들, 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 이쯤 되면 이제 새 시대의 VIP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소비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들, 정말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1인 가구들인데 여전히 혼밥족들이 홀대받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광지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최근에 유명 관광지에서 또 유감스러운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유튜브에 올라왔었던 한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전남 여수를 찾은 한 유튜버가요.
들어간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른 먹고 나가라. 예약 손님 못 받는다라면서 예. 면박을 받은 겁니다. 불친절한 모습이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최근에는 강원도 속초의 관광지에 여행 맛집 유튜버가 찾았는데 이 오징어 난전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바닷가를 볼 수 있는 바깥자리에 앉았는데 여기서 먹으면 안 된다. 안으로 좀 들어와라. 2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온 지도 10분도 되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빨리 먹고 너무 오랫동안 먹는다. 빨리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불친절한 모습이 또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자 비난 여론이 일었고요. 점주는 직접 사과문까지 올리고 해당 시도 재발 방지와 함께 운영 개선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이 속초의 오징어 난전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기분 좋게 좀 즐기러 갔다가 이제 봉변을 당한 셈이었죠. 해당 점주가 오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같은 오징어 난전의 다른 상인들도 자성의 의미에서 일주일 정도 운영을 쉰다고 하는데 관광 증진 차원에서도 이 같은 일은 또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인 가구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먹는 얘기 열심히 했는데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전반에까지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좀 눈에 띌까요? 1인 가구들을 위한 가전제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조카분들 혼자 사는 분들 집에 놀러 가 보면 정말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 아들이 이제 일 때문에 혼자 이제 떨어져 있는데 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갖추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혼자 살기 편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밥솥이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요즘은 이제 즉석밥을 좀 많이 먹긴 합니다만 즉석밥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질려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1인용 내지 2인용 정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밥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반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 예. 냉장고도 요즘은 냉동실과 냉장실 아주 작은 냉장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이 다르니까 확실히 이제 분리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은 냉장고 작은 거가 상당히 좀 불만인 것 같아요. 혼자 산다 보면 냉장고가 커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하고 네. 전자레인지도 있고 요즘은 전자레인지가 오븐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네, 맞아요. 같이 이제 작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창문형 에어컨 이런 거 그러니까 에어컨도 굉장히 작지만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혼자 살기 좋게 그런 것들이 구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아무래도 남자 녀석이니까 혼자 살다 보면 요리를 해먹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네. 1인 컵밥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즉석 국밥이라든지 솥밥, 계란찜, 생선구이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또 어르신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생선구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만 드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홀로 사시는 분들 연령층과 상관없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활하시기 좋게 가전제품서부터 식사 제품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혼자 살다 보면 사실 원래 자취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간 불편한 게 많은 게 아닌데 요즘은 이제 서비스 분야라든지 청소 대신해주고 세탁해주고 정리해주고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케팅 차원에서 1인 가구 잡기의 전략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드님 이야기를 좀 길게 하셨으니까 결혼 계획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예. 1인 가구로 평생 살겠다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는 아주 또 이제 이색적인 풍경들도 최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혼식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박진 아나운서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1인 웨딩 화보 찍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가 꼭 남편이 있어야만 웨딩 화보를 찍나요? 라면서 나 혼자 웨딩 화보 촬영에 도전을 했습니다. 예. 일명 예부랑 화보인데요. 예비 신랑 신부 역할을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비혼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컨셉의 화보가 늘고 있고요. 네. 과거에 개그우먼 김숙 씨도 싱글 웨딩 촬영을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나 홀로 웨딩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나 혼자 사는 삶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다는 예. 점입니다. 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도 결혼에 관심이 없거나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에 맞춰서 비혼식도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나 홀로 내 자신을 책임지겠다라는 식을 올리는 겁니다. 이 결심을 주변에 알리는 걸 비혼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멋들어진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결혼식과 별개로 로망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김숙 씨 사례도 얘기했지만 이게 2017년 얘기였거든요. 이제
이후에 또 지금 박나래 씨의 모습도 보고 있는데 이런 풍경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경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집, 부동산을 중심으로 보이는 1인 가구 때문에 생긴 변화들도 있어요? 작은 집들이 더 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다면서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전체 거래량의 약 90%가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큰 집이 잘 팔릴 거 아니야라는 것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을 확실히 뒤엎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85제곱미터로만 구성된 중소형 단지들의 아파트들도 또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과거에 한때는 우리가 이제 135제곱미터 이렇게 큰 예. 평형이 좀 인기가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구 이제 구성 세대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청소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85제곱미터가 이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체 구성 비율을 59제곱미터를 국민 평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도 슬림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평수라고 불리는 특정 평형도 이제는 30평대가 아니고 20평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우리의 의식주 전반에 나타난 1인 가구로 인한 변화들 살펴봤습니다. 차영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